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죠. 단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되도록 오래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 있냐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그동안은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장 매일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야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매일같이 차를 타야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일 자동차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차를 타는 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매일 사람이 죽게 되는 이 물건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작게는 나와 넓게 볼수록 집단, 사회, 제도, 국가가 그 이상의 안전함을 제공하고 보장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즉 모든 순간순간에서 항상 인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지키는 내부와 외부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가용을 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판단에서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매 순간 누군가에게 안전과 생명을 위탁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어떤 시설에서 항상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암묵적인 믿음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일엔 항상 악용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구상 사람이 사용하는 교통수단 중 가장 안전한 것은 항공이에요. 탈 일이 드물고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대형 피해가 될 뿐이지 안전성에서는 기차나 자동차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다는 비행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2015년에 일어난 최악의 항공사고인 저머닝스 9525호의 추락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5년 3월 24일 오전 10시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사 소속 비행기인 저머닝스 9525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11시 39분에 독일 뒤셀도르프로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륙한 지 30분 만에 정상 고도에 있던 비행기가 수직 하강을 시작했고 알프스 산맥에 추락하면서 승객 144명과 승무원 6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1981년 이넥스 아드리아 아비오프로메트 1308편 비행기의 추락사고로 180명이 사망한 이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사망한 항공사고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창립 이후 처음 일어난 비행사고였죠. 자동차의 경우 급발진이나 기기 문제로 일어나는 사고가 뉴스에 간간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자동차와 제작이나 기기, 점검, 운행 방식 이러한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자동차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사고가 비행기에서 일어났다는 건데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지 이 자세한 내막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9.11 테러 사건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2001년 9월 11일 민간 항공기를 납치한 이슬람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조직적으로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국방부 펜타곤 펜실베니아주의 비행기 4대를 충돌시켜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비행기 조종실 보안을 강화하고 수류탄에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문을 3단계로 강화하는 법이 생겼는데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먼저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연 뒤 비밀번호로 두 번째 문을 열고요, 마지막으로 조종석 내부에서 제어 장치를 해제시켜야 열리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비행기 조종 중 바깥에서는 조종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종석에 앉은 사람이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키지 않는 한 납치 테러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개선됐는데 이 법에 허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항공법이 바뀌게 됐어요. 이 계기가 된 사건이 지금 알아보는 저머닝스 9525편 추락사고죠. 2015년 4월 23일 오전 10시 독일 하늘을 날던 저머닝스 9525편 항공기는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관제탑과 교신을 중단하고 이륙한 지 30분 만에 알프스 산맥에 추락합니다. 추락 지점은 해발 1500에서 2000m 정도의 높은 산악지역인데다 근처에는 3000m가 넘는 산들이 많아서 구조대가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겨우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추락 지점과 사고 현장 사진이 공개되는데 사고난 기체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때 생긴 충격으로 주변 산을 전부 태울 뻔한 화재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생존자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기체 결함이나 노후화된 부품들이 원인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추측들이 있었지만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블랙박스로 이 내막들이 밝혀집니다. 블랙박스를 감식해본 결과 프랑스와 독일 검찰, 저머닝스 대변인 모두가 이 사고는 고의적인 추락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블랙박스 안에는 부기장과 기장의 대화 내용이 녹음돼 있었는데 들어보면 누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한 지 27분 만인 10시 27분에 비행기 기장인 패트릭 손덴하이머가 부기장에게 착륙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부기장에게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기장의 설명에 부정적인 대답들을 합니다. 기장도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느꼈지만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미 이륙한 뒤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되돌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3분 뒤 이륙한 지 30분째죠. 비행기는 정상 고도를 유지하면서 프랑스 관제사와 교신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기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부기장이 조종석의 문을 잠그고 고의적으로 11,600m 지점에서 날던 비행기를 30m로 낮춘 채 속도를 높입니다. 화장실을 나온 기장이 조종석 문을 열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응답이 오지 않았고요. 수상함을 느낀 기장은 부기장을 여러 번 불러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기장이니까 문을 여는 비밀번호 정도는 알고 있겠죠. 하지만 9.11 테러로 바뀐 항공법상 조종석에서 비밀번호를 제어하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기장 입장에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것이죠. 이때 비행기가 수직으로 급강하했고요. 위험을 감지한 프랑스 관제탑이 저머닝스에게 호출을 했지만 비행기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기장은 비행기 고도가 낮아지자 속도를 최대로 올리기도 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죠. 프랑스 항공방위대까지 출동했어요. 그래서 9525편을 호출했는데 저머닝스는 역시 대답하지 않았고 비행기가 급강하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오른쪽 날개가 지면에 충돌을 합니다. 조종석 상황을 알 수 없는 승객과 승무원들은 이것에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요. 최종 경보 장치가 작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머닝스 9525호는 폭발음을 냈고 알프스 산맥에 추락했죠.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합니다. 사고를 낸 부기장의 이름은요, 안드레아스 루비츠로 약 600시간을 비행한 경력자였기 때문에 조종 미숙도 아니었어요. 100% 자살을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왜 죄 없는 승객들을 데리고 자살을 선택했냐는 겁니다. 부기장인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CEO인 카르스텐 슈퍼어는 루비츠가 그동안 크게 문제를 일으킨 승무원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승무원은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나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루비츠에게 승무원으로 부적격한 판정을 받을 만한 점도 없었거든요. 항공사 사람들도 루비츠는
평소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왜 이런 사고를 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고요. 하지만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정신적인 부분이나 태도 등 비행 조건의 결격 사유는 없었지만 비행 교육 중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을 한 적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고 전 약혼자와 헤어진 일로 우울증이 생겼고 이것이 사고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죠. 이 가설이 유력한 이유는 평소에 루비츠가 자는 도중 가위에 자주 눌렸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장면을 본 것처럼 떨어진다는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비츠는 평소 자신이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계기를 만든다면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줄 것이라는 말도 주변에 해왔다는데요. 이 정도면 주변에서 심각하게 인지하지는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자살 징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범인이 루비츠로 밝혀지면서 살던 집이 압수수색됩니다. 그러자 루비츠의 집안에서 많은 정신치료 약물과 정신검사 기록들이 발견됐어요. 주변에서 알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조종사 자격증을 따기 몇 년 전부터 자살 징후들을 보여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지만 치료 후 문제가 될 만한 점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집과 루비츠의 신변을 조사해본 결과 자살 사고를 일으키기 전인 2014년에는 자동차 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데 이때 에어백이 터지던 충격으로 다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시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장시간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죠. 이때 사고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 발작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항우울제와 진정제를 복용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나는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평소 파일럿 외에 다른 진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 일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죠.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요. 본인도 기억 못하는 그동안의 모든 정보가 다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루비츠의 집을 압수수색한 독일 검찰이 태블릿 PC에서 자살하는 방법과 조종실 문의 구조, 자살로 유명해지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을 찾아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루비츠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사건이었어요. 사고 발생 한 달 전엔 자살 추락 예행 연습을 한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전 비행이었던 바르셀로나 행 여객기에서 11,300m 고도로 순항 중인 기장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똑같이 자동 조종 장치를 이용해 고도를 30m로 설정했다가 다시 원래로 돌려놓은 적이 있었고요. 관제탑에서 하강 지시가 전달되자 다시 고도를 낮추는 예행 연습을 했다가 이번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우울증이 비행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못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사건이 벌어지자 세계 각지에서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는 사람은 항공직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영국 왕립 정신의학회 회장이 가디언지에 이런 의견을 반박하는 기고를 했는데요.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고 우울증을 겪는 조종사 2명이 치료된 뒤 현재 훌륭한 경력을 쌓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겪게 될 수도 있는 차별을 문제 삼기도 했죠. 저머닝스 추락 사고는 9.11 테러 이후 보완된 항공법이 전적으로 조종석의 모든 안전을 의존해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불안함이 드러난 사건이었고요. 다시 항공법이 바뀌게 됩니다. 비행기 조종실에는 무조건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1명이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승무원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방식이 됐죠. 그러나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조종사의 정신적인 문제인 것을 감안해서 루프트한자 항공사 본사가 있는 독일 정부에서는 임의로 알코올이나 약물 섭취 여부를 확인하고 이력이 있는 경우 비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조종사가 될 경우 승무원의 정신건강평가와 검진 기록을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은 한 사람의 손에 수백 명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인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조종석에 2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이 항공법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독일은 사건을 겪고 개정하게 된 것이었죠. 이후 유럽연합에서도
독일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로 루프트한자는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게 됐는데, 초기 배상금으로 각각 5만 달러를 지급하고 추가로 독일인 희생자 유족에게 2만 7천 달러를 지급하며 희생자의 직계 가족에게는 1만 달러를 더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비행기 사고가 국가를 오가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죠. 저머닝스는 스페인에서 독일로 날아가는 도중에 추락했는데, 그렇다면 스페인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독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통일된 항공 배상법을 만들자는 협의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협약 기준대로라면 저머닝스 9525호는 사고는 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희생자당 최고 15만 6천 달러를 지급해야 됐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국적과 나이, 직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도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독일인 희생자가 제일 많았는데요. 독일에서는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피해를 입었는데도 스페인 희생자보다 적은 배상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너무 적은 보상금을 측정한 것에 항소하면서 미국에서 소송을 거는데, 미국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상법은 항공사를 상대로 승소했을 경우 독일보다 10배나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유가족은 사건을 일으킨 루비츠에게 엄격한 검사 없이 비행훈련이 이뤄졌고, 항공학교를 상대로 루프트한자의 기체 장비 점검뿐 아니라 승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도 고려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판결 결과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국제소송이다 보니 심사가 더 오래 걸릴 것이고 재판 절차도 복잡할 겁니다. 그동안에 이미 언론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은 2015년 최악의 항공사고로 기록되어 있는 저머닝스 9525편 자살 비행 사고 사건이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사건에 대한 생각을 좀 말하자면은 이게 상당히 뭐랄까 대처가 불가능한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죠? 항공법의 모순을 그 루비츠라는 사람이 적절히 악용을 해서 자살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인데, 사람이 사실 뭔가 제도를 만들어낼 때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사건이 발생하면 그 뒤에 법안을 고치거나 보완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막을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안전을 위한 준비라는 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런 선택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예고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맥이라는 화장품 기업이 실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을 주제로 제작한 컬렉션을 발표했죠.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다뤘던 사건이죠. 비슷한 소재의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걸 다음 주에 알아볼 예정인데, 유명 인형 회사인 마텔에서 바비 인형 컬렉션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실제 사건을 차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물단체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생기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음 주에는 시월드 조련사 바비 인형 컬렉션과 여기에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